안녕하세요. 별아 동아입니다. 오늘은 여러 편의 전래동화와 수면음악으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두 눈을 살포시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동화 들으시며 소로록 잠드시길 바래요. 호랑이 형님.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의 집은 너무도 가난해서 아직 장가도 못 들었지요. 하지만 총각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장가를 들어 행복하게 살 날을 꿈꾸며 힘든 일도 척척 해냈지요. 어느 날 총각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깜짝 놀란 총각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 앞에 엎드려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형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제 나타나세요. 깜짝 놀란 호랑이가 걸음을 멈추고 총각에게 물었지요. 왜 나를 형님이라고 하는 것이냐? 나를 보고 싶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고? 총각은 팔뚝으로 눈물을 쓱 훔치며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오래전에 형님이 호랑이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아버지가 내다 버렸다고 하던데요. 어머니는 숲속에 버려진 형님 생각만 하시며 나중에 형님을 꼭 찾아서 데려오라고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사셔도 좋아요, 형님. 그래? 호랑이는 총각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동생은 한눈에 자신을 알아보는데 형이 되어 동생을 못 알아보다니 창피했답니다. 어머니는 형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요즘에는 부쩍 쇠약해지셔서 아주 걱정입니다. 제가 변변치 못해 어머니께 고기 반찬 한번 못 해드리거든요. 총각은 능청스레 한숨을 내쉬며 당장 함께 집으로 가자고 호랑이를 졸라댔습니다. 이 모습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 사는 마을로 들어가겠니? 이렇게 태어났으니 그저 숲에 사는 게 나을 게야.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들 노릇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구나. 호랑이는 눈물을 훔치며 깊은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총각은 이때다 싶어 주랭랑을 쳤지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왜 멧돼지가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게 아니냐? 총각이 마당으로 나가보니 정말 죽은 멧돼지 한 마리가 마당 한가운데에 떡하니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제 만났던 호랑이가 잡아다 놓은 게 틀림없었지요. 멧돼지 목덜미에
호랑이 이빨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 후로도 호랑이는 이렇게 때때로 어머니에게 드릴 고기 반찬거리를 잡아다 놓고 갔다고 합니다. 총각과 어머니는 호랑이 덕에 날마다 지글지글 고기를 구워 맛나게 먹었지요. 어느 날 총각이 버섯을 따러 숲으로 갔을 때 호랑이가 기다렸다는 듯 총각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 어머니께 고기 반찬은 잘해 드렸느냐? 호랑이가 물었지요. 엄요, 형님, 어머니는 요즘 몸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형님이 잘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는 이제 제가 장가 못 간 것 말고는 아무 걱정이 없다며 기뻐하시고 있어요. 총각은 능청을 떨었지요. 짐승을 잡아다 주는 호랑이이니 처녀도 하나 잡아다 주지 않을까 은근히 욕심이 났던 거예요. 이런, 내가 형이면서 너를 돌보지 않았구나. 내가 자만 아가씨를 찾아보고 너에게 보내주마.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더니 또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총각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냐? 얘야, 좀 나와봐라. 마당으로 나가보니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기절을 해 있었어요. 총각이 아가씨를 방에 누이고 물을 떠 먹이자 스르르 정신을 차렸어요. 어머나,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시군요. 그리하여 아가씨는 총각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 후로 총각은 아가씨를 아끼고 잘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 후로 몇 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호랑이는 10마리도 넘는 새끼와 함께 총각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좋은 묘자리가 있으니 나만 따라오너라. 호랑이는 어머니를 태운 상녀 앞에 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멀리 떨어진 어느 마을,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가서는 장독대를 모두 밀어버리지 뭐예요.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놀라 모두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자, 어머니를 이곳에 묻어드려라.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2번 다시 이곳에 오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라.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야. 호랑이는 정말 그날부터 어머니 산소 앞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꼭 3년째 되던 날 어머니 산소 옆에 구덩이를 파더니 그 안으로 들어가 누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임금님의 명령. 임금님이 사는 궁궐은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가끔 담 밖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려다보곤 했지요. 에이, 나는 저게 마음에 안 든다. 사람들이 뒤죽박죽 엉켜 길을 다니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아. 혹시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다치는 일은 없느냐? 임금님의 물음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네, 임금님. 서로 부딪혀 넘어지고 머리에 이고 있던 그릇까지 깨진 적이 있사옵니다. 임금님은 길을 다닐 때 한 방향으로만 다니고 그것을 꼭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 어떻게 한 방향으로만 다녀? 그럼 그게 길인가? 이리 빠져나가기도 하고 저리 빠져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있어야지. 그게 길이지. 백성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안 그랬다가는 벌을 받을 테니까요. 그들은 이제 지름길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방향대로만 걸어야 했기 때문에 금방 닿을 곳을 빙빙 돌아 한참 만에야 도착하곤 했지요. 그러나 높은 궁궐에서 보는 백성들의 마을은 훨씬 단정해 보였답니다. 좋아, 저렇게 다녀야 서로 부딪히지 않지. 임금은 마치 자신이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고 흐뭇했지요. 며칠 뒤 임금은 다시 백성들이 길을 다니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걸 어쩌죠? 한 젊은이가 마구 뛰어가다가 앞을 가던 사람과 부딪힌 거예요. 그걸 본 임금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길에서 절대 뛰지 말고 차례차례 줄을 서서 다니도록 하여라. 그 말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더욱더 기가 찼습니다. 아니, 급하면 뛰고 안 급하면 느릿느릿 걷는 데가 길이지. 오리 떼도 아니고 무슨 줄을 서서 다녀, 나 참. 하지만 임금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나요? 백성들은 임금님의 말을 따라 날마다 줄을 서서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마을에 큰 불이 나도 줄을 서서 가느라고 불을 제때 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줄을 서서 가느라고 길을 쓰고 아픔을 참아야만 했지요. 그리고 다리를 다친 사람들은 아예 길에 나올 엄두도 못 내었지요. 그러한데도 임금은 자신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 같아 어깨가 들썩거렸답니다. 며칠이 흘렀고 임금님은 그날도 백성들이 줄 맞춰 걸어 다니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말이에요.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지혜로 백성들이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길에 사람이 있을 때는 그저 사람을 따라가면 되지만 길에 사람이 없을 때는 가끔씩 방향을 잘못 알고 아무렇게나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지요. 길에 사람이 있든 없든 절대로 방향을 잊지 않도록 표지판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듣고 보니 신하의 말이 그럴 듯했지요. 그리하여 임금은 골목마다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가슴까지 벅차 올랐답니다. 이제껏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낸 임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에 큰 폭풍이 불자 임금님은 궁궐 안의 자기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폭풍 때문에 표지판들은 이리저리 뒤흔들려서 죄다 바다를 향해 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차피 표지판 방향대로 걷지 않으면 임금님의 명을 어겼다고 목숨을 잃게 될 텐데 뭐. 걷는 것도 제멋대로 걷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백성들은 줄을 지어 바다를 향해 걸어가 풍덩풍덩 몸을 던졌습니다. 사흘쯤 지나자 폭풍이 멈추었고 임금은 그제야 방에서 나왔지요. 어디 내 백성들이 잘 지냈는지 한번 볼까? 임금은 눈을 크게 뜨고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다로 빠져든 많은 백성들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웃 나라로 모두 떠나버린 뒤였어요. 그리하여 어리석은 임금의 나라에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볼 수 없고 텅 빈 거리에 개들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거울 소동. 먼 옛날 산골짜기 어느 마을에 세상 물정 모르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저 산골짜기 자기 마을하고 나무를 해다 파는 장밖에 몰랐지요. 그래도 불편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추워져 그런지 그날따라 땔감이 금세 팔렸습니다. 기분이 좋은 나무꾼은 장 여기저기를 기웃거려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가게 안에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아버지! 나무꾼이 깜짝 놀라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동그란 틀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더 커다래졌습니다. 나무꾼은 가진 돈을 모두 탈탈 털어 그 동그란 물건을 샀습니다. 아버지가 그 틀 안에 계신데 어찌 사지 않겠나요? 나무꾼은 아버지가 들어있는 동그란 틀을 방 안에 고이 모셔 두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꺼내며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들려주기도 하고 몰래 아버지를 뵙곤 했지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보고 가족들이 놀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니, 참 이상하단 말이야.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요즘 들어 남편이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잘 숨겨둔 동그란 틀을 찾아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더니 이럴 줄 알았어. 그 틀을 꺼내본 아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며느리를 달래느라 시어머니가 진땀을 뺐지요. 어머니, 이게 달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 글쎄 아범이 젊은 여자를 방에 숨겨두고 아니 뭐라고 이 괘씸한 것. 시어머니는 당장 방으로 달려가 동그란 틀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어요.
미쳤지, 미쳤어. 젊은 여자를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그 애미까지 데려온 것이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붙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해질 무렵 집에 돌아온 나무꾼이 그 모습을 보았지요. 아니, 날도 추운데 마당에서 뭘 하세요? 예끼 이놈아, 이 정신 나간 놈아. 나무꾼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머니가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또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사람은 또 왜 저러고요? 나무꾼은 어리둥절하며 눈만 껌뻑껌뻑 거릴 뿐이었지요. 아니 도대체 이 일을 어쩌려고 그래? 시어머니는 울면서 주먹으로 아들의 등짝을 마구 후려쳤어요. 그 집이 하도 소란스러우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묻던 사람들에게 며느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세상 물정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착한 줄 알았는데 아주 몹쓸 짓을 했다며 아들을 손가락질 했으니까요. 그때 그 마을을 지나던 서울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동그란 틀을 볼 수 있을까요? 젊은 여자하고 그 여자 어머니가 들어왔다는 그 틀 말이에요. 며느리는 냉큼 방에서 동그란 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젊은 여자가 아직도 안 가고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며느리는 동그란 틀을 보더니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장사를 하는 남자가 껄껄껄 큰 웃음소리를 냈지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것입니까? 이것은 거울이라는 물건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남자는 거울로 이 사람도 비추고 저 사람도 비추어 보여 주었습니다. 동그란 틀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제야 어머니와 며느리는 울음을 멈추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나무꾼 가족들은 더 이상 오해 없이 그 거울을 소중히 닦으며 그전처럼 평화롭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양초 도깨비. 옛날에는 기름에 심지를 담아 불을 밝혔어요. 그걸 호롱이라고 불렀지요. 시골 사람 송서방네 집도 밤에는 호롱불로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송서방이 서울에 갔다가 희한한 것을 보았어요. 바로 양초였지요. 허옇고 긴 막대기 안에 심지가 박혀 있었어요. 심지에 불을 갖다 대면 기름이 없어도 아주 오랫동안 주위가 환해지는 게 여간 신기한 게 아니었지요. 송서방은 이 신기한 물건을 여러 개 샀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돌아와 집집마다 하나씩 선물로 나누어 주었지요. 서울에 다녀온 일을 자랑도 할 겸 말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쓰는 호롱불이랍니다. 정말 신기하지요.
그는 양초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잘난 체만 했습니다. 처음 양초를 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호롱불이 아닌 호롱불을 어떻게 쓰는 건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아는 것이 많은 훈장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훈장님,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알고 말고. 이건 말린 생선이라네. 예? 송서방 말로는 서울 사람들이 쓰는 호롱불이라던데요. 그렇다면 불을 밝히는 물건 아닐까요? 마을 사람 가운데 하나가 물었습니다. 네,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체라도 한다는 건가? 자네는 이걸로 끓인 국을 못 먹어봤지. 얼마나 맛있는 국이 만들어지는지 자네는 짐작도 못할 걸세. 하지만 훈장님, 이게 생선이라면 눈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믿을 수 없다는 듯 꼬치꼬치 물어보았지요. 이래서 서울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야. 눈이 있으면 평범한 생선이게, 눈이 없는 특별한 생선이니 귀한 법이지. 맛도 좋고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훈장님을 가슴 깊이 존경하게 되었고 어쩌면 저렇게 아는 것이 많은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국을 끓여야 할까요? 훈장님께서 직접 국 끓이는 걸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좋아, 알겠네. 그야 어려울 것이 없지. 훈장님은 큰 소리를 치더니 솥에 물을 가득 붓고는 양초 하나를 퐁당 빠뜨렸습니다. 물이 펄펄 끓으니 단단했던 양초가 흐물흐물 풀어지면서 허연 기름처럼 둥둥 떠올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보기에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한 훈장님의 요리를 억지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송서방이 나타났어요. 아니, 여기 다들 모여서 뭐해요? 에이, 자네가 서울에서 가져온 마른 생선으로 국을 끓여 먹고 있다네. 훈장님이 용기 내어 말했어요. 예? 마른 생선이라고요? 아유, 세상에. 이걸로 국을 끓였단 말씀이세요? 아이고, 훈장님도 참. 그제야 송서방은 양초를 하나 집어들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양초가 활활 타올랐지요. 빛은 또 어찌나 밝던지 방 안에 해가 들어온 것처럼 환해졌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자니 사람들은 겁이 났습니다. 아니, 이를 어째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불을 먹었지 뭐예요. 우리 몸에 불이 붙으면 어쩌지요? 그 말을 들은 훈장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에 탈까봐 무서웠던 게지요. 어서 물로 뛰어들어, 어서! 훈장님은 이렇게 소리치더니 가장 앞서 달려가 냇물로 붕덩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훈장님을 뒤따라 풍덩풍덩 냇물로 뛰어들어 몸에서 불이 나지 않도록 머리만 내놓고 있었어요. 근처를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런 도깨비들이구나. 이런 달밤에 한데 모여 놀고 있다니.
도깨비가 틀림없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지? 나그네는 팔을 동동 구르다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도깨비들은 담뱃불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떠오른 게지요. 나그네는 허겁지겁 담뱃대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불빛을 본 훈장님이 소리쳤어요. 머리까지 다 물에 집어넣어. 저놈의 도깨비가 우리를 홀라당 다 태울 모양이야. 어서. 훈장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고 머리 끝까지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냇물에 동동 떠있던 머리들이 사라지자 나그네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 내렸지요. 도깨비들이 담뱃불을 무서워한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모두 도망쳤잖아. 휴, 정말 다행이야. 나그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른 서둘러 그 마을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요술 항아리. 옛날 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던 농부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어라? 참 이상한 일이네. 농부가 괭이질을 할 때마다 땅땅 맑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밭을 산 뒤로 벌써 일주일째 괭이질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이었어요. 아무래도 땅속에 무언가 묻혀 있는 것 같았지요. 농부는 손으로 조심조심 흙을 걷어냈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커다란 항아리가 하나 묻혀있지 않겠어요? 아니, 땅속에 누가 항아리를 묻어놨대.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농부는 땅속에서 항아리를 꺼내 한쪽으로 치워놓고 계속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질 무렵이 되어 항아리를 등에 짊어지고는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니, 이게 뭐예요? 저녁밥을 짓던 아내가 마당으로 나와 항아리를 받았어요. 농부는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항아리 안에 넣어온 괭이를 꺼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희한한 일도 다 있지요. 분명히 괭이 하나만 넣었는데 똑같은 괭이가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혹시 요술 항아리 아니에요?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이, 설마. 농부는 아닐 거라고 말했지요. 그 후로 며칠 뒤 농부는 재미삼아 동전 하나를 넣었어요. 그 항아리가 정말 요술 항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분명히 하나를 넣었는데 항아리 안에는 동전 2개가 있었거든요. 동전 2개를 넣으니 4개가 되었고 4개를 넣으니 8개가 되었습니다. 동전은 항아리에 들어갈 때마다 번번이 갑절이 되어 나왔지요. 그렇게 농부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마을 안에 순식간에 퍼졌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전 밭 주인 영감이 농부를 찾아왔어요. 이보게, 그런 도둑놈 신보가 어디 있나? 내 땅에서 나온 요술 항아리를 차지하다니. 그건 내가 묻어놓은 것이니 어서 내놓게. 영감은 다짜고짜 버럭버럭 화를 냈지요. 아니, 영감님, 이제는 제 밭이고 제 밭에서 나온 항아리잖아요. 그러니 이 항아리는 당연히 제 것입니다. 농부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허, 내가 묻었대도 아이고 묻어놓고 깜빡한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 나는 자네에게 땅을 팔았지만 그 항아리는 팔지 않았네. 자네도 내 항아리 값은 안 냈잖아. 그러니 어서 내놔. 이건 누가 봐도 내 항아리라니까.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싸움 구경을 하러 몰려든 사람들도 아리송했지요. 농부의 말을 들으면 농부 말이 맞는 것 같고 영감의 말을 들으면 영감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둘이 싸우지 말고 원님을 찾아가 판결을 내려달라고 해보세요. 원님은 아무래도 현명하지 않소. 구경을 하러 나온 사람들 중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리하여 농부와 영감은 원님을 찾아가 그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 낱낱이 말했답니다. 아이고, 그런 항아리라면 내가 갖고 싶은걸. 원님은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뭐예요. 참, 이거 어려운 일이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영감의 말대로 농부는 밭만 샀을 뿐이고 항아리의 값은 치르지 않았다. 또한 영감의 땅에 이 항아리를 묻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두 사람 모두에게 내줄 수 없다. 항아리는 여기에 두고 가도록 해라. 예? 원님,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판결을 받으러 온 두 사람은 얼이 빠졌습니다. 어허, 항아리 욕심이 나서 그러는 줄 아느냐? 이웃끼리 아옹다옹 싸우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좋은 생각이 날 때까지만 맡겨두고 가라는 것뿐이니 그런 줄 알고 썩 물러가거라. 원님은 더할 수 없이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이 돌아가자마자 몰래 항아리를 자기네 집으로 가져갔답니다. 집에 가져다 놓은 그 요술 항아리를 본 원님의 아버지가 신기한 듯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아이고, 저게 무엇인고? 처음 보는 항아리인데 참 크기도 크구나. 원님의 아버지는 항아리를 쓱쓱 만져보고 쓰다듬어 보더니 항아리 안을 보려고 머리를 항아리 속에 쑥 집어넣었지요. 항아리 깊숙한 곳에 혹시 만난 것이라도 들어있을까 싶어 머리를 더 항아리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몸을 너무 기울인 탓에 항아리 속으로 쏙 빠져버렸지 뭐예요. 아이고, 나 좀 꺼내라. 나 좀 꺼내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원님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런. 원님은 있는 힘을 다해 아버지를 항아리에서 꺼냈어요. 아이고 나 좀 꺼내라. 나 좀 꺼내. 분명 항아리 안에서 아버지를 꺼내드렸지만 항아리 안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세상에, 들었던 대로 뭐든지 2개로 만들어내는 요술 항아리는 원님의 아버지를 2명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원님은 또 있는 힘을 다해 2번째 아버지를 꺼냈어요. 아이고 나 좀 꺼내라. 나 좀 꺼내. 에구머니나,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항아리 안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 들렸거든요. 남아있던 2번째 아버지 때문에 3번째 아버지가 생겨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운이 달려서 2 사람을 한꺼번에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아있던 3번째 아버지는 4번째 아버지를 만들어내고 4번째 아버지는 5번째 아버지를 만들어내고 벌써 항아리 속에 있는 아버지까지 모두 아버지가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니 이를 어쩐담? 진짜 우리 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 아까 첫 번째로 꺼냈던 아버지가 누구죠? 원님이 묻자 나다. 아이고 나다. 나야. 10명의 아버지는 서로 자기가 첫 번째 아버지라고 우겨댔습니다. 원님은 그제야 깊은 후회를 했지요. 원님은 그제야 후회를 했습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탐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주 잘못했다고 깊은 후회를 하며 가슴을 탕탕 내리쳤다고 합니다. 효자 이야기. 옛날 효자라고 이웃마을까지 소문이 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젊은이를 왜 효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물론 젊은이가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를 굶기는 자식이 어디 있나요? 효자라고 소문이 난 젊은이는 보통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었거든요. 다른 것이 있다면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틈만 나면 수다를 떠는 수다쟁이라는 점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글쎄 옆집 땡치리가 새끼를 5마리나 낳았지 뭐예요. 아이고, 어쩜 하나같이 토실토실하고 귀여운지 한 마리만 데려올까 싶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이고, 그것들 참 귀엽겠구나. 그런데 우리 집에도 있는데 뭘 또 데리고 와. 그렇죠? 젊은이는 싱글벙글 웃기만 했습니다. 장에 다녀오는 날이면 말이 훨씬 더 많아졌지요. 어머니, 옷감집 딸이 아주 좋은 데로 시집을 갔다고 해요.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옷감집 부부는 착한 사람이라
복 받을 줄 알았다. 아이고, 내가 몸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먼 길이라도 직접 가 축하를 좀 해주었을 텐데 말이야. 어머니는 무척 아쉬워하셨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을 쉴 새 없이 수다로 어머니께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는 부인과 자식들에게도 할머니에게 세상 이야기를 해드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 덕분에 가족 모두는 수다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수다쟁이라고 놀리는 사람들에게도 수다쟁이가 되라고 말했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기운이 없으셔서 밖에 나가 일을 할 수도 없고 장에 가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시시콜콜 이야기나마 전해드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젊은이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 그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에게 미주알 고주알 수다를 떠는 자식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덩달아 행복해하는 부모님들도 한 분, 두 분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거의 수다쟁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웃 마을에서는 이 마을을 효자 마을이라고 불렀어요.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은 부모님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준 수다쟁이들 덕분이었지요. 돌로 만든 갓. 어느 마을에 똘똘하기로 소문난 아이가 과거 시험에 철썩 붙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 고을의 원님이 되어 백성들의 살림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모두 어린 원님을 좋아했답니다. 이제껏 이 고을에 왔던 원님들 가운데 어린 원님이 으뜸이라고 칭찬을 했지요. 똘똘한 아이여서 그랬는지 굳이 시시콜콜 말하지 않아도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척척 알아냈거든요. 그러나 아전들은 원님이 어리다는 이유로 얕잡아 보기 일쑤였답니다. 나 원참 꼬마 녀석이 이래라 저래라 아니 꼬워 죽겠구먼. 이참. 저 꼬마 녀석 원님이 되기엔 아직 어려.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왔으면 딱 좋을 것 같지 않소? 맞아요, 맞아. 아전들은 속으로 빈정거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 원님을 험담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원님을 만나면 못 본 채 해버렸답니다. 어리지만 지혜로웠던 원님은 그런 목이 뻣뻣한 아전들을 위해 특별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석수장이를 불러 돌을 이용해 갓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지요. 드디어 아전들을 위한 특별 돌갓 선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님은
아전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뭘 또 이렇게 모이라는 거야? 아이고, 아주 성가신 꼬마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임금님은 어떻게 저런 꼬마를 원님으로 보낼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이고 참. 아전들은 궁시렁궁시렁거리며 느릿느릿 모여들었습니다. 원님을 보고도 인사는 하지 않았지요. 원님은 생글생글 웃으며 아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일한 지 여러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참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 뭐예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목병이 나 있지 뭐예요. 용한 의원에게 물었더니 목병이 난 사람들에게는 돌갓이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 돌갓을 만들었습니다. 자, 사양하지 말고 하나씩 골고루 나누어 쓰도록 하세요. 어린 원님이 말을 마쳤지만 아전들은 콧방귀를 뀌며 아무도 돌갓을 쓰려 하지 않았답니다. 어린 원님과 눈이 마주쳤는데도 보란듯이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걸 본 원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서 돌갓을 쓰지 못할까? 모두 옥에 갇히고 싶은 것인가? 그제야 아전들은 마지못해 돌갓을 집어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도 들기 힘든 무거운 돌갓을 머리에 얹었더니 목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위태로웠지요. 까딱하다가는 손목이 부러질 지경이었지 뭐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못되게 굴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전들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좋소. 이번 한 번뿐이요. 다신 내가 어리다고 깔보았다가는 더 무거운 선물을 할 것이요. 아전들은 꼬마 원님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심은 나이가 아니라 행동과 생각으로부터 우러나온다는 것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꽃나라 임금. 옛날 꽃들이 모여 사는 꽃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꽃나라의 임금은 모란꽃이었습니다. 그 모란꽃 임금은 지혜롭고 마음이 넓어 백성들이 아주 좋아했지요. 모란꽃 임금의 신하가 되고 싶어 하는 꽃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꽃나라에 할 일이 많아져서 신하를 하나 더 두어야겠다고 임금이 말하자 너도 나도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임금을 가장 먼저 찾아온 꽃은 장미꽃이었어요. 임금님, 저의 아름다움을 어느 꽃이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저를 신하로 뽑으세요. 꽃나라 신하라면 저 정도는 되어야죠. 우란 임금님은 장미의 말을 귀담아 들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미 다음으로는 할미꽃이 찾아왔어요. 임금님, 전 보시다시피 예쁘지도 않고 나이도 많이 먹었지요.
하지만 제가 가진 지혜가 임금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일 제가 신하가 된다면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임금님이 하시려는 일에만 온 정성을 쏟겠습니다. 할미꽃은 푸근한 목소리로 공손하게 말했어요. 그 뒤로도 이런저런 꽃들이 찾아와 자기가 왜 신하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모든 꽃들의 말을 하나하나 잘 들어두었다가 신하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많은 꽃들이 다녀갔네. 꽃들의 말을 함께 들었으니 누가 신하가 되는 게 좋겠느냐? 어떤 신하들은 예쁘기로 으뜸인 장미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또 어떤 신하들은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신하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더 관심을 쏟을 할미꽃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지요. 신하들은 이렇게 두 의견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듣고 있던 모란 임금은 힘주어 말했어요. 자, 그만들 하시오. 내 생각은 이렇소. 임금이 나서자 신하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름다움도 좋지만 신하가 되어 여러 꽃들을 두루 돌보는 일에는 지혜가 더 필요할 것 같소. 더군다나 자신의 겉과 속을 잘 알고 있는 할미꽃은 제 겉모양만 알고 있는 장미꽃보다는 훨씬 더 생각이 깊은 듯하오. 그리하여 모란 임금은 할미꽃을 신하로 삼았습니다. 할미꽃은 꽃나라 신하가 되어 자신이 가진 지혜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지요. 모란 임금의 깊은 생각과 판단대로 할미꽃은 임금님을 거들어 꽃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단에 넣어둔 돈. 어느 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홍기성은 가난한 선비였지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옷은 단 한 벌밖에 없어 그 옷을 빠는 날이면 발가벗고 빨래가 마를 때를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이 없을 정도이니 다른 것도 다 뻔했지요. 이 집에는 무엇 하나 탐낼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 리 없는 먼 동네 도둑이 홍기성의 집에 몰래 들어왔어요. 도둑은 여기저기 뒤지다가 부엌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집은 처음이네. 가져갈 거라고는 부뚜막에 걸린 솥 하나뿐이로구나. 그 도둑은 처량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비록 도둑인 자기보다 가난하게 사는 선비가 더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이지요. 쌀은커녕 보리 한 톨도 없는 이런 부엌은 난생 처음 보았던 것이랍니다. 도둑은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보니 딱 엽전 단량이 있었습니다. 그 도둑은 텅 비어있는 솥안에 엽전을 넣어두고는 몰래 이 집을 빠져나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부엌에 나갔던 아내가 홍기성이 있는 방으로 달려왔어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하늘이 우리를 도우려고 돈을 내려주셨어요. 아내가 엽전 단량을 보여주자 홍기성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늘이 우리에게 엽전을 줄 수가 있소? 그것은 다른 사람의 돈이니 주인을 찾아주어야 하오. 홍기성은 당장의 종이에다가 돈을 찾아가라는 글을 써 동네 한복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어젯밤에 그 도둑은 가난한 선비네 식구가 밥이라도 지어 먹었나 몰래 홍기성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 도둑은 그 글을 읽게 되었지요. 아이고, 이런 답답할 때가 있나? 내가 넣어둔 돈이니 마음 편히 쓰라고 할 수도 없고. 도둑은 괜시리 애가 탔습니다. 그러다 마침 홍기성의 아내가 남의 집 논에 나달을 주워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갔답니다. 방 안에서 홍기성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은 쌀이 아니잖소. 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그러자 아내가 말했지요. 서방님, 이건 그저 논에 떨어진 나달일 뿐이에요. 논 주인이 상관도 하지 않는 나달일 뿐이라고요. 버려진 것을 주워왔는데 왜 다시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까? 홍기성은 울먹이는 아내를 달랬습니다. 부인, 하지만 이 나달은 그냥 두었으면 그 논에 거름이 되었겠지요. 주인이 1년 동안 노력한 대가가 주인의 땅에 거름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져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부인. 도둑은 홍기성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버려진 나달 한 줌조차도 거저 가져오는 것을 양심에 걸려 하는데 남의 것을 훔쳐 배불리 먹고 산 자신이 부끄러웠던 게지요. 그리하여 도둑은 고개를 푹 떨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둑은 일찌감치 홍기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날이 계십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누구시오? 홍기성은 도둑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도둑은 방으로 들어가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는 처음 도둑질을 하러 이 집에 왔던 일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했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홍기성이 도둑의 말을 귀담아 들었지요. 예, 날이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선비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볼까 합니다. 저에게 글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 됨됨이도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신 제가 집안일을 거들고 심부름도 하겠습니다. 도둑이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홍기성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도둑을 맞아들였습니다. 도둑은 이제 도둑이 아니지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사는 대신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며 살았으니까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홍기성은 과거 시험에 붙었습니다. 높은 벼슬을 얻고 돈도 벌게 되었지요. 그 도둑 역시 과거 시험에 붙어 비록 하찮은 일이었지만 나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오래오래 서로를 지켜보며 형제처럼 의좋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자의 공부. 옛날 어느 한 나라에 욕심 많은 임금이 살았습니다. 내 아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아야 해. 임금님은 하나뿐인 왕자에게 큰 기대를 걸고 글 공부와 그림 공부를 시키고 말타기, 칼싸움도 배우게 했지요. 또한 노래와 악기, 다른 나라 말까지도 배우게 했답니다. 다행히도 왕자는 아주 총명하고 똑똑해서 뭐든 금방금방 잘 배웠다고 해요. 왕자를 가르친 신하들은 더 이상 왕자에게 가르칠 게 없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임금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 아직 모자라. 왕자가 정말 더 배울 것이 없는가? 임금님은 왕자의 교육을 맡고 있는 신하들에게 못마땅한 듯 물었습니다. 예, 왕자님은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항문과 무예는 물론 우주와 자연의 이치까지 배웠습니다. 안 배운 게 있다면 바느질이나 요리 같은 여자들이 하는 것입니다만. 신하가 대답하자 임금님이 명령했어요. 아니, 모두 가르쳐야지. 빨래와 청소하는 법까지 모두 가르치도록 해라. 그리하여 왕자는 임금의 바름대로 모든 걸 배웠습니다. 아바마마, 이제 궁궐 밖으로 나가 더 배울 것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왕자의 말에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자는 어느 마을을 지나다 꽃신 만드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만든 신발은 왕자의 신발보다 훨씬 더 예뻤지요. 왕자는 노인에게 부탁해 신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돼지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돼지 키우는 법을 배우고 돗자리 만드는 사람에게는 돗자리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궁궐 밖에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지요. 배워도 끝이 없었고 왕자는 먹고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배우고 익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왕자도 나이가 들어 근사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재주로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어느 날 문득 왕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하여 왕자는 궁궐로 돌아가 현명한 임금이 되는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욕심 많은 임금의 뒤를 이어 왕자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이 된 왕자는 그동안 배운 많은 재주와 학문을 다른 이에게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현명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많은 백성들도 그런 새 임금을 무척 좋아했지요. 그 후로도 임금이 된 왕자는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살기 좋은 나라를 잘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도깨비 가족. 온갖 나무들이 우거진 깊은 숲에 도깨비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참나무에 사는 참나무 도깨비와 오리나무에 사는 오리나무 도깨비는 서로 이웃이었는데 사는 모습은 영 딴판이었지요. 참나무 도깨비네 집은 서로 아껴주며 살았는데 오리나무 도깨비네 집은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못살게 굴었지요. 참나무 도깨비와 오리나무 도깨비는 둘 다 얼마 전 아들들을 장가 보냈어요. 서로 새 식구가 들어왔는데도 사는 모습들은 여전히 두 집 모두 똑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참나무 도깨비네 며느리가 살림이 서툴러 저녁밥을 태웠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를 어째요. 제가 살림이 서툴러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얼른 다시 밥을 짓도록 할게요. 며느리 도깨비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 도깨비가 말했지요. 아이, 아니다 얘야. 아까 쌀을 씻으면서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넣었나 보구나. 그래서 쌀이 타버린 게야. 다음부터는 알맞게 넣어주마. 이 말을 듣고 있던 참나무 도깨비도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잘못이야.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해오는 바람에 불을 많이 뗀 모양이야. 장작이 많이 남아있으니 더 많이 넣어야 되는 줄 알았겠지. 다음부터는 쓸 만큼만 따로 덜어놓으마. 그러자 듣고 있던 아들 도깨비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물을 적게 길러와 그런 것 같군요. 물을 아끼시느라고 적게 부으셨나 봅니다. 다음부터는 많이 길어다 놓을 테니 아끼지 말고 펑펑 쓰세요. 그렇게 네 식구는 얼른 물을 다시 길러오고 나무에 다시 불을 붙이고 쌀을 다시 씻고 그걸 끓여 따끈따끈한 밥을 지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기분 좋게 먹는 식사는 얼마나 꿀맛이었는지 몰라요. 한편 오리나무 도깨비네 며느리도 살림이 서툴기는 마찬가지였지요. 그리하여 이 집 며느리도 어느 날 저녁밥을 태우고 말았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도깨비가 번개처럼 나타나 오래전부터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짜증을 퍼부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너는 밥 하나도 못 짓는 게냐?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바느질을 잘하나? 빨래를 잘하나? 아이고 찌개가는 또 못 맞추고
집안 꼴도 엉망진창이야. 얼굴은 또 못생겼지. 성미는 또 어때? 못돼 먹은 것. 도대체 저런 애를 왜 며느리로 삼았는지 몰라. 며느리 도깨비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아이, 그만하세요. 제가 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시면 어머니가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도 하시지 그러세요. 왜 못마땅한 저를 시키시나요? 이 말을 들은 오리나무 도깨비가 눈을 흘겼습니다. 오, 잘한다 잘해. 이놈의 집에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도대체 살갑게 말하는 꼴을 못 봐요. 하루에도 12번씩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니 우리 집이 잘 될 턱이 있나? 옆에 있던 아들 도깨비도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래도 말 대답 하나는 정말 잘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며느리가 저렇게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건 처음 봅니다. 듣고 있던 며느리 도깨비는 그런 남편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엉엉 울며 집을 뛰쳐나갔어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오리나무 도깨비는 나무를 해오지 않았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시어머니도 쌀을 씻지 않았고요. 짜증이 난 아들은 물을 길러오지 않았고 결국 오리나무 도깨비네 집 식구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를 골아야만 했답니다. 오리나무 도깨비 식구들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밤새껏 배에서는 쪼르르 쪼르르 소리만 날 뿐이었다고 합니다. 거울 소동. 먼 옛날 산골짜기 어느 마을에 세상 물정 모르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저 산골짜기 자기 마을하고 나무를 해다 파는 장밖에 몰랐지요. 그래도 불편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추워져 그런지 그날따라 땔감이 금세 팔렸습니다. 기분이 좋은 나무꾼은 장 여기저기를 기웃거려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가게 안에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아버지! 나무꾼이 깜짝 놀라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동그란 틀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더 커다래졌습니다. 나무꾼은 가진 돈을 모두 탈탈 털어 그 동그란 물건을 샀습니다. 아버지가 그 틀 안에 계신데 어찌 사지 않겠나요? 나무꾼은 아버지가 들어있는 동그란 틀을 방 안에 고이 모셔 두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꺼내며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들려주기도 하고 몰래 아버지를 뵙곤 했지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보고 가족들이 놀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니, 참 이상하단 말이야.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요즘 들어 남편이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잘 숨겨둔 동그란 틀을 찾아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더니 이럴 줄 알았어. 그 틀을 꺼내본 아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며느리를 달래느라 시어머니가 진땀을 뺐지요. 어머니, 이게 달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 글쎄 아범이 젊은 여자를 방에 숨겨두고 아니 뭐라고 이 괘씸한 것. 시어머니는 당장 방으로 달려가 동그란 틀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어요. 미쳤지 미쳤어. 젊은 여자를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그 애미까지 데려온 것이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붙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해질 무렵 집에 돌아온 나무꾼이 그 모습을 보았지요. 아니, 날도 추운데 마당에서 뭘 하세요? 예끼 이놈아, 이 정신 나간 놈아. 나무꾼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머니가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또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사람은 또 왜 저러고요? 나무꾼은 어리둥절하며 눈만 껌뻑껌뻑 거릴 뿐이었지요. 아니 도대체 이 일을 어쩌려고 그래? 시어머니는 울면서 주먹으로 아들의 등짝을 마구 후려쳤어요. 그 집이 하도 소란스러우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묻던 사람들에게 며느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세상 물정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착한 줄 알았는데 아주 몹쓸 짓을 했다며 아들을 손가락질 했으니까요. 그때 그 마을을 지나던 서울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동그란 틀을 볼 수 있을까요? 젊은 여자하고 그 여자 어머니가 들어왔다는 그 틀 말이에요. 며느리는 냉큼 방에서 동그란 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젊은 여자가 아직도 안 가고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며느리는 동그란 틀을 보더니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장사를 하는 남자가 껄껄껄 큰 웃음소리를 냈지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것입니까? 이것은 거울이라는 물건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남자는 거울로 이 사람도 비추고 저 사람도 비추어 보여 주었습니다. 동그란 틀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제야 어머니와 며느리는 울음을 멈추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나무꾼 가족들은 더 이상 오해 없이 그 거울을 소중히 닦으며 그전처럼 평화롭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집안이 화목한 비결. 김서방과 이서방은 친구 사이였어요. 나이도 같고 한 마을에 사는 이웃이기도 했지요. 농사를 짓는 것도 똑같고 혼인하여 가정을 꾸린 모습도 비슷했답니다. 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식구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네 소가 외양간에서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소가 밭으로 가 이리저리 날뛰는 바람에 다 익은 곡식이 엉망이 되어 버렸던 것이지요. 그걸 본 김서방이 아내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대체 소를 안 돌보고 뭐 하는 거야? 여물을 제때 안 주어 배가 고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내는 아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소가 고삐를 풀고 도망치는 것도 못 보았어? 아니 눈이 뒤통수에 달린 것이냐? 아들도 화를 냈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애초에 아버지가 고삐를 잘 묶어두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화를 내다 보니 싸움은 몇 시간이고 계속되었습니다. 목이 아프고 피곤했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밤을 새워 싸웠을 거예요. 속이 상한 김서방은 가슴을 탕탕 치다가 이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이서방이 친구의 얼굴을 살피더니 또 한바탕 싸운 것이 틀림없다고 물었지요.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싸웠나? 이서방이 넌저시 물었습니다. 말도 마.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네. 김서방은 넌덜머리가 난다는 듯이 낮에 벌어진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우리 집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친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던 이서방이 입을 뗐습니다. 정말인가? 물론 식구끼리 싸우지는 않았겠지. 그래, 우리는 싸우지는 않았다네. 이서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도대체 자네 집안이 화목한 비결이 뭔가 한 수 좀 가르쳐주게. 김서방이 부탁했지요. 내가 제멋대로 날뛰는 소를 끌고 오면서 식구들에게 미안하다고 했거든. 내가 고삐를 제대로 메어놓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말이야. 이서방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여물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소가 난동을 부린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충분히 먹였다면 배가 고프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소가 난동을 부리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네. 이서방은 씩 웃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아내의 말을 듣던 딸은 소가 곡식을 밟고 다닌 일이 자기 탓이라고 했어. 자기가 외양간 옆에 있었는데도 소 고삐가 풀어진 걸 제대로 못 보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쩔쩔매더군. 듣고 있던 김서방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서방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제야 자기 식구들이 왜 싸우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간 김서방은 자신이 먼저 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김서방은 식구들이 말을 하면 먼저 식구들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그리고는 식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김서방의 식구들은 달라진 김서방의 태도와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김서방의 달라진 행동들이 무척 마음에 들고 마음 또한 편안했지요. 그 후로 김서방의 집에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서로를 이해하며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동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좋은 꿈 꾸시면서 꿀잠 자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